예, 석종득입니다. 선거 컨설턴트이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창이 함께하는 실전 선거교실 10번째 시간입니다. 선거 전략이 필요해 3. 환경 분석에서 시작하라 편 시작하겠습니다. 선거 전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환경 분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는 주제의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 환경 분석이 왜 중요하고 환경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들쭉날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 이 박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부산에 있는 한 선거구의 지선과 총선 이것들을 10년치를 한번 모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붉은색 같은 경우가 파란색에 비해서는 좀 들쭉날쭉이 덜한 편이죠. 그리고 양쪽이 들고나고가 있긴 합니다만 가운데 점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선거 컨설팅의 가장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투표를 끝내고 개표가 진행될 때 대부분은 보게 되면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몇 %를 받았고 저쪽이 몇 %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득표율보다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득표수를 가지고 이 선거를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지금 가운데 보시면 첫 번째 2012년에 97,000표 왼쪽 거보다도 많고 오른쪽 거보다도 많죠. 가운데 95,000표, 94,000표, 85,000표 쭉 내려갑니다만 67,000표를 받았던 때 한 번을 빼고는 양쪽 중 어느 쪽보다도 항상 높은 흰색 막대기가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이 흰색 막대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투표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또 무효표까지 일부 포함을 한 것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 선거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 원래는 빨간 쪽을 늘 찍었지만 난 이번 선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하지 않았어. 나는 늘 내 마음속에는 늘 파란색이 있지만 이번 선거 어차피 이길 것 같지 않아. 별로 재미가 없어. 투표하러 가지 않았어. 라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 이번에는 빨간 쪽을 찍고 다음번에는 파란 쪽을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거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보팅이 된다. 이걸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고 원래 내 마음속에는 이쪽을 좋아하는데 이번 선거는 찍어봐야 소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쪽도 잘 못하는 것 같다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투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투표를 해야겠다.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투표에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편들을 얼마나 결집시키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산토끼를 잡을 거냐 집토끼를 잡을 거냐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선거 경향들을 쭉 살펴보고 내린 결론은 집토끼를 제대로 단속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못한 채 산토끼를 잡으러 가려고 했던 경우에는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 산토끼를 잡더라도 일단 집토끼를 확실히 결집시켜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산토끼를 잡으러 가는 것이지 집토끼를 놔두고 산토끼에만 매몰됐던 경우에는 제대로 성공한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의 특성상 집토끼들이 결국은 이러한 논리들을 퍼뜨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토끼를 고려하지 않은 산토끼 전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치 지형을 분석해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런 지역의 빨간 쪽 후보로 나갔다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급적 선거운동을 세게 하지 않고
가급적 조용한 선거가 되도록 해나가고, 특히 조용히 우리 지지자들만 결집해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최소화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길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제가 파란 쪽 후보로 나갔다고 하면 저 정치 지형을 깰 만큼의 아주 충격적인 무엇인가를 해내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의 결과는 결국 끝에 가서는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치 지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편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편이라고 하는 것, 정치와 선거는 결국 편싸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편이 갈려져 있고 그 편들을 기본으로 두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 지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라고 하는 게 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라는 건 지난 선거에는 저쪽에 투표하고 이번 선거에는 여기에 투표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고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거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스윙 보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다만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 이 두 번의 선거에 있어서 스윙 보터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스윙 보터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Z세대,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자들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왜 중도는 없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스윙 보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베이비 부모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두 세대가 합쳐져서 베이비 부모 세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는 1955년 출생자부터 1963년까지의 출생자들인데요. 이들은 그 이전 세대인 전쟁 세대들과 함께 산업화 세대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의 아주 엄청난 속도의 발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던 그 세대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로서 이 세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걸 위해서 나머지 이념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축이 이미 벌써 만들어져서 굳어진 채로 오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1964년생부터 시작해서 1974년생까지에 해당되어지는 베이비 부모들은 그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민주화 세대로 불리우고 있고, 특히 후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소위 얘기하는 386 혹은 지금은 586으로도 불리웁니다만, 이런 86세대에 해당되어지는 민주화 세대의 중심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념이 변화됐던 경험을 갖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MZ세대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M세대에 해당되어지는 친구들까지는 민주화 세대로서 같이 왔던 경향성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40대를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 정치적 성향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결정이 좀 되어 있다. 그렇다면 30대, 20대들에 해당되어지는 Z세대, 특히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해당되어지는 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이념성에 경도되어 있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라고 할 때 대체로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훨씬 이념적 어떤 편향성이 적다.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에 의해서 스윙보터가 되기도 했던 세대로 지난번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세대로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의 선거에도 이 친구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이 선거에 있어서의 중도란 없다, 그리고 이 스윙보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의 경향성으로 볼 때는 이 스윙보터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전체적인
전체적인 인구 구성으로 봤을 때 이 스윙보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영향력을 많이 행사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이념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표가 바뀐다면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더니 남는 것이 결국은 관계에 의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평생 동안 빨간 쪽을 찍어왔는데 이번에는 파란 쪽을 찍어야겠어. 우리 사촌 형이 출마했기 때문이야. 뭐 사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친구의, 나하고 친한 친구의 형이 이번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이념적인 나의 어떤 그런 경향성과는 상관없이 이번엔 찍어야겠어. 한 동네 사람이 출마했어. 우리 동창이 출마했어.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 출마했어. 이런 것들은 이념을 뛰어넘어서 맞아. 결국은 당 보고 찍었지만 뭐 어느 당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나? 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번에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찍는다 라고 해서 표가 이동되어지는 경우들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건 특히 서양에 비해서 동양권이 훨씬 더 강하고 동양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매우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김영란법 때문에 청탁금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병원에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좀 있으면 입원실이 없을 때도 얘기를 한번 해보게 돼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어떠어떠한 자리에 누가 있어 라고 하면 부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도 선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다. 특히 지역으로 가고 특히 군 단위 선거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집성촌 또 성씨 문화 또 어떤 면 출신이냐 어떤 읍 출신이냐 어느 학교 출신이냐 같은 것들이 훨씬 세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익이 전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이해관계로서 관계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관계지향성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환경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관계지향성과 관련된 이 표의 흐름이 어떤지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될 중요한 환경 분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 더 필요한 환경 분석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정세 분석을 포함한 정치 지형 분석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정세와 관련된 것들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요즘 정치 분위기가 어떤가, 어느 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세 분석이 될 테고요. 유권자들의 요즘 선거 경향 이런 것들 추이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캠프와 저쪽 캠프, 우리 후보와 저쪽 후보 이쪽이 어떤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환경 분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그 속에서 구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걸 좀 쉽게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중심의 점검과 그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크게 봤을 때의 정치 지형을 확인하는 문제, 두 번째는 정치 상황을 확인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메시지로 연결하는 것까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정치 지형을 확인해 봤더니 유불리가 확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유리하다. 그러면 정치 구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를 잘 치러 나가기만 하면 당연히 이기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불리하다면 정치 구도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 그렇다면 인물 내지는 정책 구도를 세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분석하고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략을 잡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전략을 잡는다는 것은 분석한 환경에 맞추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지형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정치 지형은 우리한테 유리해서 정치 구도를 잡았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정치적인 상황이 불리하다면 불가피 구도의 변화를 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 정치 상황이 어떤지 하는 것들은 선거가 진행되어지는 중에도 유심히 확인을 해서 그 정치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게끔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만 환경 분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가 끝날 때까지 놓치지 않고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그에 맞춰서 전략을 끌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은 알고 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메시지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환경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구도를 결정하는 문제,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도를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환경 분석에서 시작하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